최상무를 향한 복수. 왜 이 업체의 컴플라이언스 승인 날짜가 계약 체결일보다 늦은 거죠? 나는 모니터 구석을 툭툭 치며 물었다. 마치 그 손짓으로 화면에 묻은 멍청함을 털어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목요일 오후 6시 12분, 준법감시팀 사무실에는 또다시 나 혼자만 남았다. 천장의 형광등조차 야근에 지쳤는지 스스로 꺼져버린 상태였다. 유일한 빛이라고는 내 듀얼 모니터와 차갑게 식어버린 믹스 커피잔에 비친 비상구 표지판의 붉은 불빛뿐이었다. 화면 속 파일은 지루해야 마땅했다. 체크박스와 승인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소리치는 따분함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달랐다. 뭔가 다른 것을 속삭이고 있었다. 누락된 타임스탬프, 임시로 면제된 조항들, 업체 코드 347번의 재정 건전성을 증명할 백업 문서가 없었다. 아니, 지난 6주간 등록된 어떤 신규 업체에 대해서도 증빙 자료가 전무했다. 실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디지털 몰라요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었다. 이건 오타가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스웨터를 짤 수 있는 그런 훈훈한 패턴이 아니라 거대한 횡령의 징조였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말을 해야겠다. 97%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긴다. 하지만 관료주의의 광기 속으로 추락하는 내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사회의 참교육 현장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라. 좋아요도 부탁한다. 그것이 야망과 홍삼 스틱에 의존해 살아가는 우리 소규모 진실 탐사팀을 굴러가게 하는 힘이니까. 아무튼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삿대질하며 임원실로 쳐들어가지도 않았다. 대기업 준법 감시팀에서 18년을 버티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니까. 대신 나는 내 직속 상사인 박 부장에게 조용히 사내 메신저를 보냈다. 신규 업체 파일들에 대한 비공식 검토를 요청하며 가벼운 내부 감사를 제안했다. 그의 답장.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맙시다. 그냥 성장통이야. 새로운 시스템 도입했잖아. 알면서 왜 그래? 물론이죠, 박 부장님. 제 맹장이 터지는 것도 그냥 소화가 너무 열정적으로 돼서 그런 거겠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항상 똑같은 4가지 항목이 비어 있거나 조작되어 있었다. 매번 최소한의 검증만으로 최근 등록된 고액 거래 업체들이었다. 절반은 주소지가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거나 싱가포르의 공유 오피스로 추적됐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제의 끝에는 최상무의 서명이 있었다. 최상무, 2달 전 링크드인 게시물처럼 우리 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온 새로운 부사장급 임원, 스케일업, 속도감, 시너지 플로우 같은 단어로 무장한 사람. 아직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를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의 이니셜은 의심스러운 모든 서류 위에 저주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내 조사 결과를 구형 내부 감사 시스템에 돌렸다. 다들 인터페이스가 구리다고 싫어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놈에게는 한 가지 필살기가 있었다. 모든 로그를 기록한다는 것. 누군가 날짜를 소급하면 다 잡아냈다. 서명 순서가 바뀌면 깃발을 띄웠다. 의심스럽다고 말해줄 필요도 없었다. 놈은 썩은 냄새를 맡고 시체를 형광펜으로 칠해주는 격이었다. 공용 폴더에 업체 간소화 관련 특이사항이라는 이름감이 비리 증거라고 이름 붙일 순 없으니로 폴더를 만들고 조용히 파일, 업체 패키지, 이메일 체인,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빨간색 경고 태그 같은 건 붙이지 않았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신중하게, 너무 늦을 때까지 모르게, 그리고 출력도 시작했다. 웃을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유출 사고로 서버실이 전쟁터가 되는 꼴을 본 사람이라면 종이는 해킹당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어느 날 밤 파일들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다. 최상무가 직접 업체 등록 표준 운영 절차 SOB를 수정했다. 위원회 승인도 없이 시스템상 클릭 3번으로 끝냈다. 변경 로그에만 흔적이 남았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로그였다. 정책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특정 실사 기준은 인수합병이 많은 시기에는 본부장, 부추,
재량으로 유예될 수 있음. 법무팀은 이 문구를 승인한 적이 없었다. 젠장. 법무팀은 바뀐 줄도 몰랐다. 나는 의자에 앉아 과열된 토너에 타는 냄새와 제도적 배신감을 들이마시며 잠시 멈췄다. 무섭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내 안에서 뭔가 고다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 오래된 감사 본능. 2014년 집단소송과 2019년 개인정보 유출 은폐 시도에서 이 회사를 구했던 그 가려움증. 그 본능은 소리치지 않는다. 속삭인다. 지금도 속삭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최상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양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특유의 카리스마를 들고 실리콘밸리에서 우리에게 버즈워드와 라미네이트 치아를 축복하러 온 선교사처럼 굴었다. 그는 월요일 임원회의에 10분 늦게 들어와 인턴을 친구라고 부르며 이렇게 시작했다. 자, 성장 속도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판 좀 깰 준비 되셨나요? 그 순간 알았다. 우린 망했다고. 그는 자기에게 빚이라도 진 듯한 핏의 블레이저를 입고 내 월세보다 비싼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최상무는 말끝마다 굳이 영어를 섞어 쓰고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데 느낌 알죠? 라고 묻는 인간이었다. 그는 내부 구조조정을 디스럽션이라 불렀고 규제에 지뢰받친 업체 등록 절차를 마치 성경 계명이라도 되는 양 마찰없는 온보딩이라 불렀다. 화요일, 그는 우리 컴플라이언스 운영 문서를 리스크 유연성 매트릭스로 개명했다. 수요일, 계약 승인 시 7일간의 법무팀 검토 기간을 없애버렸다. 불필요한 지연이라면서. 목요일에는 슬랙 채널의 CEO를 참조로 넣고 나를 병목구간 김 팀장이라고 불렀다. 아주 교묘했다. 나는 그 주에 3번의 메모를 보냈다. 정중하고 차분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이었다. 그의 변경사항이 업체 책임 소재에 미칠 영향, 누락된 인증서 문제를 지적했고 심지어 그가 우리의 기본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나절 워크숍을 제안하기도 했다. 답장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다음 주 내 정기 목요일 보고 회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스터리하게 취소됐다. 주요 이메일 참조인에서 내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다. 벤더 공개 로그조차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었다. 내가 주재하던 회의에 들어갔을 때 나는 여긴 웬일이세요? 라는 눈빛의 예의 바른 버전을 받았다. 아, 저희끼리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하는 미소. 좋아. 나는 탕비실 앞에서 인간 어깨으쓱 그 자체인 박 부장을 막아세웠다. 그는 디카페인 커피를 젓고 있었다. 부장님, 저 이제 이 회의들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가 찔리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최상무가 워크플로우를 효율화하는 중이야. 팀에 더 많은 민첩성을 주려는 거지. 민첩성이라 다음 감사 때는 덤블링이라도 하면서 넘어가야겠네. 금요일이 되자 깨달았다. 이건 오해나 성장통이 아니라 철저한 배제였다. 그는 마찰을 원한 게 아니었다. 복종을 원했다. 그는 컴플라이언스를 가드레일이 아니라 장애물로 봤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거다. 난 화나지 않았다. 그때는 아니었다. 나는 냉철했고 집중했다. 대기업에서 20년 가까이 살아남으려면 폭풍이 터지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최상무. 그는 번개였다. 번쩍거리기만 하고 접지가 전혀 안 된. 그가 최적화하고 있다던 시스템들은 데이터 무결성을 총 맞은 사슴처럼 피 흘리게 하고 있었다. 이제 업체 등록 양식은 결제자 1명만 있으면 자동 승인됐다. 공급업체 평가는 스케일 모드에서는 선택사항으로 표시됐다. 내부 감사 알림 도구는 권고 수준으로 강등됐다. 그는 그걸 린 경영이라 불렀고 나는 그걸 증거물 1호라 불렀다. 그래도 나는 침묵했다. 극적인 항의도 슬랙에서의 분노 폭발도 없었다. 나는 지켜보고 보관하고 모든 것의 날짜를 기록했다. 고립은 묘하게도 본능을 날카롭게 만든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한다. 건너뛴 단계, 잘못 라우팅된 계약서, 새 부서를 거쳐야 마땅한 파일이 최상무의 전자서명과 웃는 이모티콘 하나로
최종 승인으로 직행하는 꼬라지까지. 그는 단순히 프로토콜을 어기는 게 아니었다. 부채와 법적 책임을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겉보기엔 아주 멋져 보였다. 첫 번째 성장 전략 회의 후 그는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사회는 그를 숭배했다. 대표님은 그의 농담에 박장대소했고 나는 구석에 앉아 보이지 않지만 눈을 깜빡이지 않고 도화선이 화약까지 타들어가는 동안 조용히 있었다. 분기 이사회는 대회의실 A에서 열렸다. 에어컨은 항상 냉동 창고 수준이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레몬 소독제 냄새와 야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12개의 가죽 의자, 터무니없이 큰 마호가니 테이블, 100만 불짜리 서울 스카이라인 뷰, 그리고 투명 인간처럼 앉아있는 나, 그리고 내 바인더. 최상무는 5분 늦게 어슬렁거리며 들어왔다. 브랜드 로고가 박힌 스탠리 텀블러를 홀짝이며 나사의 월석이라도 판 사람처럼씩 웃고 있었다. 이사회는 그를 사랑했다. KPI 달성, 업체 확보 증가, 온보딩 속도 신기록, 그리고 아직 감사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원래 나는 그 자리에 없어야 했다. 하지만 법무팀이 의제 끝부분에 아주 짧은 컴플라이언스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딱 2분. 아마 자기들도 책임 다했다는 체크박스 하나 채우려는 심산이었겠지. 나는 차분하고 명확한 요약본을 준비했다. 드라마도 비난도 없이 팩트만 담았다. 슬라이드 3장, 감사 추적, 18개 신규 업체의 인증서 공백, 거버넌스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 변경. 나는 정확히 6단어를 말했다. 최근 저희가 발견한 동향은 그때 최상무가 웃었다. 실제로 소리내어 웃었다. 극장 퀄리티의 볼륨으로 내 말을 잘랐다. 푸하하, 맙소사, 김 팀장님.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도 그 타령이세요? 마치 우리가 무슨 코미디 쇼라도 보고 있는 양. 그가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분이 몇 주째 종말론 같은 메모를 보내고 있거든요. 2012년도 아니고 무슨 종이 서류 타령을 하면서 몇몇 이사들이 킬킬거렸다. 누군가 쌍팔년도 스타일이네 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다. 위장이 뒤틀렸다. 제 말은 최상무가 거실이라도 되는 양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며 계속했다. 김 팀장님 방식대로라면 우린 아직도 팩스로 계약서 보내고 색깔별로 바인더 정리나 하고 있을 겁니다. 그가 나를 향해 손짓하며 윙크했다. 악감정은 없어요. 나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내 손은 여전히 내가 가져온 바인더 위에 있었다. 내가 인덱스를 붙이고 교차 검증하고 3번 확인한 바인더. 이 서커스판이 엎어질 때 필요한 모든 증거를 담고 있는 바인더. 대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그저 핸드폰을 보다가 다음 안건인 업체 온보딩 지표로 넘어갔다. 나는 발언권을 빼앗겼고 최상무는 효율성 임계값과 플랫폼 민첩성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그래프까지 띄웠다. 방 안의 사람들은 고개 끄덕이는 인형들처럼 동의했다. 나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 회의 남은 시간 동안 정장을 입은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뺨이 너무 뜨거워서 귀에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내리깐 눈 뒤에 완벽하게 숨겨진 분노, 소리 지르지 않는 분노, 대신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는 분노. 나는 바인더를 열지도 못한 채 그 방을 걸어 나왔다. 내 자존심은 구두굽 아래서 조용히 피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도 나와 함께 걸어 나왔다. 차갑고 결정적인 무언가가. 그날이 내가 내부에서 고치려는 시도를 멈춘 날이었다. 더 이상 메모는 없다. 정중한 경고도 없다. 진실에 맞서 매력과 무지를 무기화하는 최상무 같은 남자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일도 없다. 그날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개인 암호화 드라이브에 보안 폴더를 만들었다. 이름은 프로토콜 제로. 그 안에 나는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감사 로그, 업체 타임라인, 스크린샷 폴더, 변경 관리 항목. 모든 것에 타임스탬프를 찍었다. 누가, 언제, 무엇에 접근했는지 기록했다.
최상무가 무단으로 변경한 SOP를 다운로드하고 수정 기록을 형광펜으로 칠했다. 반쯤 먹다 남은 계피맛 껌통 아래 내 책상 서랍의 이중 바닥 밑에 숨겨둔 USB에 이 모든 것을 백업했다.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키보드 아래에 포스트잇 한 장을 붙여두었다. 지금은 듣지 않겠지만 곧 듣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시간 일찍 출근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힐 대신 단화, 그리고 피곤에 찌든 눈, 빌딩 조명은 아직 켜지지도 않았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다. 그는 내 이름은 몰랐지만 내 루틴은 알았다. 나는 항상 일찍 왔다. 오늘은 전략적으로 일찍 온 것이었다. 첫 번째 업무, 조용히 철저하게 그리고 IT팀의 편집증 레이더를 건드리지 않고 파기. 나는 업체 패키지들을 뽑기 시작했다. 옛날 것, 새 것, 그리고 최상무팀이 간소화한 것들. 나는 레거시 구형 대시보드를 사용했다. 투박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장점이 있는 녀석이다. 엄마처럼 내 데이터를 추적해 준다는 것. 양식이 열리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로그가 남는다. 그리고 최상무의 반짝이는 새 벤더 포털과 달리 이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오가 되자 이미 5건의 사례를 찾아냈다. 등록 날짜가 소급 적용된 것, 누락된 서류인 척 나중에 업로드된 파일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고의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컬러로 출력해서 인덱스를 붙이고 분류했다. 보안 승인을 받은 외부용 암호화 USB에 디지털 파일을 저장했다. IT팀은 시큰둥하게 승인해줬다. 아, 구형 SOP 자료 백업하시는 거면 뭐 괜찮아요. 물론이지. 구형 SOP 자료 맞으니까. 나는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도 모든 걸 업로드했다. 비밀번호도 다르게, 복구 이메일도 다르게. 만약을 대비해서 다음은 이메일체인 나는 최상무의 디지털 지문을 찾아다녔다. 알고 보니 그의 천재적인 마찰없는 온보딩 아이디어는 설익은 슬랙 대화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구매팀에 보낸 메시지. 이거 그냥 패스트트랙 태워. 명문화된 규정 때문에 느려지잖아. 나는 그걸 2번 캡처했다. 하지만 스모킹 건 하나를 찾는 게 아니었다. 나는 무기고 전체를 원했다. 매일 나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점심은 자리에서 때웠다. 내 메일함은 무시한 회의 초대장으로 가득 찼다. 최상무 쪽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제쳐두었고 그게 그들의 실수였다. 그들은 침묵을 항복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들의 발밑에 조용한 미사일 경납고를 짓고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종이 증거들을 3인치짜리 두꺼운 바인더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업체 타임라인, 정책 변경, 접근 로그, 규정 비교, 임원 승인 혹은 승인 없음. 각각 탭을 붙이고 라벨링하고 교차 참조를 달았다. 최상무의 슬랙 메시지도 법정 녹취록처럼 포맷해서 하드카피로 출력했다. 다 하고 나니 존 그리샴 영화에 나오는 법정 장면 같았다. 그리고 안개 낀 토요일 아침, 차를 몰고 2도시 건너 언니네 집으로 갔다. 지하실 크리스마스 장식 상자 옆 플라스틱 통에 바인더들을 밀어 넣었다. 언니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아니야. 근데 곧 괜찮아질 거야. 3주 차가 되자 내 감정의 팔레트는 하나의 깨끗한 색으로 끌어 졸여졌다. 바로 정확성이었다. 나는 화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복수나 정당성을 입증하는 상상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망치가 내려쳐질 때 최상무가 지을 표정조차 상상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완벽한 파일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단지 그가 저지른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경고를 받았을 때를 위해서였다. 속도를 법보다, 거칠애를 안전보다, 매력을 진실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을 위해서 나는 메모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상무도 박 부장도 아닌 대표이사에게 보낼 메모였다. 6페이지 분량, 불릿 포인트로 정리된 조용한 분노와 법령 참조로 엮인 글이었다. 보내지는 않았다. 아직은
무언가가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름 붙일 순 없지만 폭풍을 눈으로 보기 전에 냄새로 막고 대비하는 그런 변화. 그게 오면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분노도 소음도 없이 바인더 하나와 미소만으로. 제목 컴플라이언스 우려사항 제3자 업체 검증 절차 관련 발신 수요일 오전 68 수신 최민호 상무 수문 참조 이지은 변호사 사내 법무팀 최 상무님 안녕하세요. 최근 제3자 업체 등록 프로토콜의 편차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필수 컴플라이언스 인증서가 누락된 업체 승인, 일관성 없는 감사 추적 항목, 그리고 계약 체결 후 문서가 업로드되거나 수정된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부 감사법 및 공정거래 관련 내부 규정 제30조 2항에 의거 회사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정확하고 완전한 실사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설사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반, 과태료, 심지어 규제기관의 블랙리스트 등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의 타임스탬프, 해당 업체 정책 인용과 함께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제 권고사항은 정책 개정 7, 이 버전 시행 이후 등록된 모든 신규 업체에 대해 제한적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팀 선임 김담희 드림. 나는 다시 읽지 않았다. 서성거리지도 어조를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냥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타임캡슐을 봉인하듯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건 도와달라는 외침이 아니었다. 애원도 아니었다. 문서화된 정중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킬 스위치였다. 법무팀을 숨은 참조로 넣었으니 사라질 수도 없었다. 메타데이터가 존재했다. 서버 로그에는 타임스탬프와 문서, 6개의 업체 사례, 정책 번호, 인용문이 찍혔다. 깔끔하게 포장된 증거였다. 그는 27분 후에 답장했다. 인사도 마침표도 없었다. 소설 잘 읽었음. 열정은 인정. 나는 1분 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 이메일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결정타였다. 임원이 문서화된 컴플라이언스 경고를 비웃음으로 일축했고 법무팀이 그림자 속에서 그걸 지켜봤다. 그의 답장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었다. 방사능 폐기물이었다. 나는 그의 답장을 별도의 파일에 복사했다. 라벨명, 증거물시, 공식 경고 무시. 그가 첨부 파일을 열었지만 10초도 안 돼서 닫았다는 서버 로그까지 포함했다. 열람 시간은 조작할 수 없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안다면 말이다. 그날 오후 나는 그 스레드를 출력해서 바인더에 최종 경고 발송 탭에 끼워 넣었다.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 그 이메일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체념의 일종이었지만 패배감이나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이었다. 나는 또 다른 메모로 이걸 고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붉은 깃발과 장미, 꽃다발도 구별 못하는 결정권자들에게 애걸하며 회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류의 길을 닦았다. 모든 프로토콜을 따랐다. 이제 시간 문제였다. 심지가 슬로우 모션으로 타들어가는 걸 본 적 있나? 그런 기분이었다. 그 이메일 이후의 침묵은 이사회 회의실보다 더 시끄러웠다. 후속 조치도 질문도 없었다. 그저 또 다른 금요일 전사회의에서 최상무가 소리쳤다. 3분기 씹어 먹읍시다. 월말까지 업체 5개를 등록하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했다. 검증 얘기는 없었다. 리스크 얘기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바인더는 무거워지고 수신함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저 밖 어딘가 연방감독국 안이 금융감독원의 땅에서 나는 호기심 많은 규제관 한 명이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기도했다. 그들이 들여다볼 때 나는 손전등과 영수증 그리고 시체들이 묻힌 지도를 들고 서 있을 테니까. 봉투는 크림색이었고 두꺼운 종이의 왼쪽 상단에는 아빈이 찍혀 있었다.
이길 특송으로 대표이사 책상에 도착했다. 이메일도 슬랙도 해맑은 인턴도 아닌 물리적이고 심각한 줌회의 사이에 대충 훑어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도착하는 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몇 시간 만에 소문을 들었다. 공포는 메모보다 빨리 퍼지니까 금융감독원, FSS 기업경영감시국에서 공식 요청을 보냈다. 정책 개정 7점. 이에 따라 수정된 제3자 업체 등록 프로토콜과 업체 341번부터 350번까지의 적용 사례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시오. 10개의 업체. 전부 내 바인더에 표시된 놈들이었다. 전부 최상무의 마찰 없는 이니셔티브로 승인된 놈들. 전부 법적으로 필요한 인증서가 최소 하나씩 누락된 놈들. 월요일 리더십 회의에서 최상무는 이걸 통상적인 문의라고 불렀다. 그냥 체크박스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캔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이런 거 맨날 보내요. 우리가 대응하고 성장지표 보여주면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대표님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요청한 서류는 다 준비됐나? 거의 다 됐습니다. 최상무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파일 몇 개만 취합하면 돼요. 통합하고. 그건 쓰레기장 화재 속의 너구리처럼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의 암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구석에 앉아 필요할 경우 지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노란색 리갈 패드를 펴고 2가지를 적었다. 오늘 날짜, 그리고 편지지에 적혀있던 감독관의 이름, 그리고 그냥 기다렸다. 다음 이틀 동안 최상무는 컨퍼런스 콜에 파묻혔다. 그의 비서가 패닉에 빠진 유치원생 같은 에너지를 뿜으며 부서들을 뛰어다니는 게 보였다. 이미 존재해야 할 서류를 지금 만들려고 할 때만 나오는 그런 에너지였다. 박 부장이 슬랙으로 한번 말을 걸었다. 야, 혹시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 원본 승인 서류 어디 저장돼 있는지 알아? 나는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마침내 보냈다.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지켜졌다면 컴플라이언스 아카이브에 있겠죠. 파일은 첨부하지 않았다. 구조 밧줄 따위 던져주지 않았다. 최상무가 선장 노릇을 하고 싶다면 자기가 만든 배와 함께 가라앉으면 될 일이었다. 수요일이 되자 법무팀이 서성거렸다. 탕비실에서 사내 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양육비를 떼인 사람처럼 파일 폴더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내게 꽂혔다. 혹시 정책 바뀌기 전 업체 데이터 백업해둔 거 없어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전 뭐든 다 백업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웃지 않았다. 접근 권한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걸어갔다. 사무실의 긴장감이 바뀌었다. 폭풍 전야의 공기처럼 피부로 느껴졌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헤드폰을 쓰기 시작했다.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최상무는 스탠드업 회의에서 날카로워졌다. 컴플라이언스 체크박스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소심하다며 면박을 줬다. 나는 그가 비상계단에서 구매팀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걸 목격했다. 원래 내용이 뭐였는지 알면 누락된 양식을 다시 만들 수 있나? 시간을 위조하려는 남자를 본 적 있는가? 추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 대표님 비서가 전체 임원 브리핑을 잡았다. 전원 참석. 참석 불가 옵션 없음. 시간 되면 들르세요 없음. 제목은 딱 한 단어였다. 감독관. 그때 알았다. 덫이 설치된 게 아니라 작동했다는 것을. 감독관이 전선을 건드렸다. 이제 조사와 수사 사이를 맡고 있는 건 최상무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내 책상에 앉아 바인더를 무릎에 놓고 탭을 완벽하게 정렬하고 14페이지마다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모든 경고를 보존하고 모든 타임스탬프를 검증하고 모든 무시된 메모를 기념비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웃지 않았다. 리허설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아는 질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최상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의 버즈워드들을 산성용액처럼 녹여버릴 질문. 그 질문이 나오면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패닉도 연기도 없이 그저 종이와 정확성만으로
대회의실은 침묵으로 꽉 차 있었다. 핸드폰은 뒤집혀 있고 노트북은 열려 있지만 손대는 사람은 없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넥타이를 고치거나 다리를 꼬며 부산 떠는 임원 특유의 허세도 없었다. 그저 정적뿐이었다. 우리보다 공기가 먼저 다가올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벽면에 TV가 켜졌다. 줌 화면이 열리고 강철회색 머리에 얇은 안경, 커리어 전체를 20걸음 밖에서 헛소리를 감지하는 데 바친 사람, 특유의 눈도장 찍는 눈빛을 가진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한정희. 금융감독원 기업경영감시국 수석조사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딱딱 끊어졌으며 파괴적이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3자 업체 문서와 관련해 이전 요청에 대한 후속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죠. 최상무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온갖 매력과 인조적인 자신감을 뿜어내며 물론이죠, 한 조사관님.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업체 347번부터 시작하죠. 그녀는 노트에서 바로 읽어 내려갔다. 등록 당시에 컴플라이언스 인증서 문서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최상무가 얼어붙었다. 처음엔 명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거나 단어를 고르거나 머릿속으로 파일 디렉토리를 스캔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봤다. 턱 근육의 떨림, 목구멍에 걸린 반쪽짜리 숨소리, 스탠리컵 옆면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빨라지는 것을. 그가 공간을 주면 동아줄이라도 자라날 것처럼 단어를 길게 느렸다. 업체 347번은 저희 패스트트랙 벤더 가속화 시범 사업의 일환이라서 문서는 계약 체결 후에 확정되었을 수 있습니다만 허용 가능한 리스크 파라미터 내에서. 한 조사관이 그 말을 잘랐다. 정중하게 외과 수술처럼. 확실히 하죠. 등록 이전에 날짜가 찍힌 컴플라이언스 인증서가 파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상무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앞에 놓인 태블릿을 내려다보고 넘기고 또 넘겼다. 침묵. 이사들이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미묘한 움직임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다른 누군가는 지금까지 손도 대지 않았던 수첩에 뭔가를 휘갈겼다. 대표님의 눈은 장례식장에서 방귀 뀐 사람을 쳐다보는 것처럼 최상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대답은 아니오니까.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로도 물리적으로도 공유 드라이브에도 슬랙 스레드에도 진짜 최종, 진짜 마지막 업체 서류라는 비밀 폴더에도 없다. 최상무가 건너뛰었으니까, 묵살했으니까, 관료적인 마찰이라며 선택사항인 깨알 같은 글씨 취급하며 손살에 쳤으니까 한 조사관은 정확히 6초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최상무님.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최상무가 숨을 들이켰다. 현재로서는. 해당 문서를 즉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시 열람 불가. 그녀가 반복하며 무언가를 타이핑했다.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미세하게 이동하는 순간, 누군가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뼈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 대표님이 의자를 아주 살짝 내 쪽으로 돌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를 구해줄 생각은 없었다. 침묵을 깨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6주 전 그 이메일의 전송 버튼을 누르고 메모를 첨부하고 장의사가 장례식을 준비하듯 모든 것을 아카이브 했을 때 이미 끝났다. 아무도 다가올 일을 믿지 않았을 때 말이다. 최상무가 목을 가다듬었다. 저희는 강력한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습니다. 롤아웃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한 조사관이 한쪽 눈썹을 치켜 세웠다. 컴플라이언스 문서 없이 업체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 개정안을 시행하셨죠? 그건 효율성 이니셔티브라서. 그러니까 예라는 거군요. 그는 다시 얼어붙었다. 방 안의 침묵은 이제 씹어먹을 수 있을 만큼 두꺼워졌다. 문 근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전화기가 조용히 진동했다. 아무도 감히 확인하지 못했다. 이사회가 이제 보고 있었다. 진짜로 보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의 버즈워드에 낄낄거리는 게 아니라, 최상무의 광채 밑에는 아무런 깊이가 없다는 것을, 연방정부의 조사 아래 빠르게 말라가는 광택제와 자아의 웅덩이만 남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다. 덫이 작동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다. 만화 속 곰덫처럼 쾅 소리를 내지 않았다. 천천히, 정확하게, 피할 수 없이 쉬익 소리를 냈다. 나는 바인더를 무릎에 닫은 채 그들이 마침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순간을 기다렸다. 방 전체의 축을 뒤집어 버릴 질문을. 그리고 그것이 다음 순서였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최상무도, 이사회도, 심지어 화면 속에서 연방 배지를 단 대리석 흉상처럼 앉아있는 한 조사관도. 최상무가 무능함과 말더듬으로 만들어낸 진공 상태 속에서 에어컨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대표님은 의자에 천천히 기대앉아 손을 포개고 마치 실망감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반죽을 치대듯 엄지손가락을 서로 두드렸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상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러다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극적이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그저 마음속 체크리스트의 다음 이름에 도달한 것처럼 부드럽게. 김 팀장, 차분하고 딱딱한 목소리. 자네는 서류 가지고 있나? 방 전체가 움직였다. 수십 개의 머리가 내 쪽으로 휙 돌아갔다. 3주간의 회의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여자. 기계 속의 유령. 구석에 방치해두고 잊어버렸던 컴플라이언스 석상.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에 손을 넣어 바인더를 꺼냈다. 빨간 탭에 347이라고 적힌 바인더. 5가지 방법으로 백업하고 2개의 다른 우편 번호 구역에 보관해둔 바로 그 바인더.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깨끗하고 빳빳하고 진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감으로. 대표님이 그것을 쳐다봤다. 나는 그것을 앞으로 밀었다. 14페이지입니다, 대표님. 그가 바인더를 열고 내려다보았다. 숨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고 서명들, 누락된 인증서, 타임스탬프, 플래그된 이메일 체인, 그리고 날짜가 찍히고 배달되었으나 무시당한 내 원본 메모까지. 그는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최상무를 보지 않았다. 이사회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바인더를 덮고 시선을 다시 화면으로 돌려 한 조사관에게 건조하게 말했다. 김 팀장 덕분에 전체 문서 패키지를 보내드릴 수 있겠군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한 조사관이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 변화 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최상무에게 고개를 돌렸다. 짐싸. 그게 다였다. 고성도 없었다. 드라마틱한 폭발도 없었다. 정직이나 윤리, 수탁 의무에 대한 설교도 없었다. 그저 실시간으로 커리어가 종료되는 둔탁하고 외과적인 소리뿐이었다. 최상무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자, 잠깐만요. 제 생각엔 뭔가. 해고야. 대표님이 반복했다.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그때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문가에 나타났다. 조용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최상무는 누군가 자기를 위해 나서주길 바라는 듯 주위를 둘러봤다. 이사들은 자기 노트를 쳐다봤다. 누군가 물을 마셨다. 다른 누군가는 굳이 집을 필요 없는 펜을 집어들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구하지 않았다. 최상무가 천천히, 정말 믿기 힘들다는 듯 일어설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흘끗 보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당황스러움도 아니었다. 혼란이었다. 마치 자신의 매력이 현실을 덮었을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처럼. 한때 자신의 농담에 웃어주던 바로 그 방이 이제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유령처럼 사라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말없이 나갔다. 한 조사관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연결을 끊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회의는 회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어색한 안개 속에서 해산되었다. 아무도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앉아 있었다. 조용히 의자에서 몸을 뒤척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고소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인더는 다시 내 무릎 위에, 탭은 완벽하게 정렬된 채. 임무 완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아무도 진실을 간소화하지 않았다. 방 안의 유일한 소리는 최상무의 의자가 마지막으로 굴러가는 부드럽고 영광스러운 메아리뿐이었다. 3일 후 이른 아침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나, 대표님, 그리고 머리 위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뿐. 회의 이후 우리는 대화한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최상무는 떠났다. 감독관에게는 바인더가 전달됐다. 법무팀은 추가 조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나란히 침묵 속에 서 있었고 층수 숫자가 모스 부호처럼 깜빡이며 지나갔다. 임원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를 보지 않은 채 부드럽게 거의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2글자. 연설은 없었다. 악수도 없었다. 그냥 그것뿐. 마치 참고 있던 숨을 마침내 내뱉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대표님. 그가 내렸고 문이 닫혔다. 그게 다였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이메일이 왔다. 제목,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 즉시 유효. 팡파르도 거창한 발표도 없었지만 내 로그인 아이디는 이제 새로운 대시보드를 열 수 있었다. 최상무가 가위든 어린애처럼 휘두르던 승인 권한을 내가 갖게 되었다. 내 명패는 3층에서 교체되었다. 명함에는 이사라는 단어가 박혔고 내 사무실에는 이제 창문이 생겼다. 이사회는 사과하지 않았다. 당연하지. 그들은 침묵으로 나를 축하했고 브리핑 때 몸을 앞으로 숙였으며 내가 제시한 모든 슬라이드를 읽었고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거면 충분했다. 나는 파티를 열지 않았다.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꾸준하게 박스 하나씩, 바인더 하나씩 이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짐을 풀었을 때 뒷벽 한가운데에 딱 하나를 걸었다. 내가 최상무에게 보냈던 원본 메모를 액자에 넣은 것이었다. 그가 소설 잘 읽었음 라고 답장했던 바로 그 메모. 날짜가 찍히고 제목이 달리고 형광펜이 칠해진 조용한 준비의 기념비였다. 그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다음에 이 의자에 앉을 누군가를 위해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컴플라이언스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무시된 경고는 증발하지 않는다고, 그것들은 석회화되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한다고. 나는 책상에 앉아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손 닿는 곳에 바인더가 있고 시스템은 깨끗하게 돌아가고 있다. 불꽃놀이도 박수갈채도 없지만 질서가 있다. 그리고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그들이 마침내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아는 평화가 있다.